안녕하세요. 정률사관학원 국어과 대표 강사 이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률사관에서 예전부터 적성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약술까지 제가 이제 전담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약술에서 이제 특히 국어 과목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일종의 꿀팁 하나 좀 전달해 드리려고 시리즈로 준비가 될 건데 오늘은 이제 문학 첫 시간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학원에서 이제 가천대, 특히 이제 간호학과가 모든 이제 약술에서는 거의 뭐 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간호학과가 5명, 전체 15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수원대 간호학과가 이제 2명. 특히 이제 가천대 간호학과는 한 학원에서 동시에 5명이 합격한 사례는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약술 논술 수강생 대비해서는 최대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도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은 성과 이뤄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할 때 하나 이제 놓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요. 출제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마인드가 없이 바로 뭐 테스트 공부하고 바로 뭐 그냥 그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공부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모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출제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일단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튜닝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튜닝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우리가 자동차 막 고치고 뭐 이렇게 뭐 썬텐 다시 하고 보통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튜닝이라는 건 뭐냐면 동조되는 거죠. 동조라는 건 뭐냐면 어떤 주파수가 있다라면 그 나한테 오는 주파수를 내가 정확히 그 주파수에 동조가 되어서 그걸 이해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출제자가 어떤 가치관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이해가 저는 이제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1, 2, 3학년 동안 공부하면서 뭐 객관적 상관물 이런 말 아주 많이 들어봤을 건데 사실 저는 수업 때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왜 안 쓰냐 하면 애초에 출제자가 쓰지 않는 말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기출을 들여다봐도 수능이건 약술이건 적성이건 뭐 학교 내신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어떤 기출 시험지를 보더라도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계속 그걸 필기를 하고 외운단 말이죠. 이제 거기 뭐가 잘못된 거냐? 출발점에서 동조화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주파수가 정확히 맞춰져야 되고 출제자가 어떤 용어를 쓰는지 그 용어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이 저는 입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약술과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면 일단 첫 번째는 출제자의 가치관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했었고요, 좀 전에.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의 가치관을 알게 되면 이 약술과 수능이 문학에서의 풀이 방식의 방향성이 정확하게 반대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수능 같은 경우는 보기를 통해서 감상의 적절성 문제를 이제 우리한테 주로 출제를 하게 되는데 그때 보통 우리는 보기를 보고 그 보기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선지의 가 또는 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연물에 대한 어떤 그 뭐 A 또는 뭐 1번 뭐 이런 식으로 찝어준 후에 뒤에서 이 해석이 어떠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건 맞아요. 이건 틀려요. 이런 식의 이제 우리의 감상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약술은 완전히 방향이 반대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일종의 보기를 통해서 어떤 해석이라든가 아니면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던져주고 이것에 해당하는 자연물을 찾아라. 이 자연물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일종의 객관적 상관물 또는 보조관념에 해당되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로 얼마 전에 우리 학생들이 봤던 거죠. 25학년도 9월 평가원 문제인데 지금 보다시피 보기가 있죠, 그죠? 이거 선생님이 이따가 다시 이야기할 건데 얘를 우리가 외적 준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준거라는 말은 기준과 근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어떤 대상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항상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시한 이 기준과 근거를 통해서 이 선지가 구성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4번 선지를 제가 오른쪽에 좀 확대를 해놨어요. 자, 이걸 보면 그럼 수능에서의 문학에서의 적절성을 물어보는 문제의 방향성은 어떠냐? 자, 화자는 비좁은 구석방에서 급한 궁리를 하는 물고기의 모습에 자, 여기까지가 어디에서 지문에서 발견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가 지문에서 나오는 일종의 자연물 또는
보조관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고기에다가 뭘 대입을 시켰냐? 유년 시절 생가에서 외따로 지내야 했던 자신의 모습, 즉 자신의 이런 모습을 물고기라는 자연물에 대입해서 시적 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의 적절성을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보면 결국은 앞부분에 해석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해석에 해당하는 자연물, 그리고 이 두 개가 적절하게 판단되어진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맞아요, 틀려요. 보통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수능식이었다면 필요하냐, 일단 개념을 좀 먼저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고 실제 문제를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수능이건 약술이건 공통적으로 문제가 디자인되어질 때는 항상 뭐가 있냐면 외적 증거라는 게 있습니다. 외적 증거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자 보세요. 자, 문학이라는 건요, 애초에 해석의 다양성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시를 보고 어떤 소설을 보고 어떻게 해석할지는 뭐 자기가 방구석에서 나 혼자 보고 나 혼자 해석하는데 그거 가지고 너 일로 와봐, 너 왜 이렇게 읽었니? 라고 말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건 시험이기 때문에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야, 너 이거 학교에서 배웠지? 너 이거 학원에서 배웠을 거야? 또는 혼자 책 보고 공부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요 방향으로 한번 읽어볼래? 요 방향으로 읽어야 네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이게 뭐냐면 문학의 해석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건 뭐 모든 예술에서 마찬가지일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외적 증거입니다. 그래서 외적 증거에서는 보기를 통해서 그 시에 해당하는 아주 다양한 정보를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경 지식인데 사실 수능에서는 배경 지식을 최소화하면 할수록 좋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오늘 약술에 좀 한정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단적으로 먼저 이야기한다면 약술에서 배경 지식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약술 몇 문제죠? 가천대 기준으로 15문제. 자, 그런데 80분 안에 15문제를 다 풀 수 있는 학생은 사실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국어는, 사실 나는 국어 선생님이지만 국어는 문제가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국어에서 만약에 실수를 했다거나 또는 국어에서 적절하게 답을 쓰지 못했다라면 분명히 뒤에 수학에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경 지식이 있으면 일단 첫 번째, 뭐가? 속도가 빨라지겠죠. 두 번째, 뭐가 높아질까요? 정확성이 높아질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수능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수능에서는 배경 지식을 최소화시키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약술에서는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은 필요하다. 왜?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고 정확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작가가 썼다, 이 작품의 주제나 구성이나 이런 건 어떻다, 또는 이 작가가 글을 쓸 때 시대가 뭐 일제다, 전쟁이다, 독재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인데, 사실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인데, 근데 약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술에서는 일단 첫 번째가 외적 증거,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고 이게 세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내적 증거라는 건 뭐냐면 문맥을 통해서 그 대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볼게요. 우리가 보통 바람, 이런 시어를 볼 때 보통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 바람이면 이거 일제시대 아닐까? 아, 이거 뭐 독재에서 뭐 힘들게 뭐 억압된 상황 아닐까?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그거는 대부분 맞기는 맞을 건데, 근데 실제로 너무 당연한 걸 문제로 내진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 바람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냐? 예를 들면 이 앞에 있는 수식어,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바람을 이끌어주는, 뭐 바람이 주어나 목적을 하면 서술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바람이 싫어, 그럼 얘는 안 좋은 겁니다. 바람이 좋아, 그럼 얘는 좋은 거죠. 시원한 바람, 그럼 얘는 좋은 겁니다.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바람, 그럼 얘는 안 좋은 거죠. 이게 현장에서 그 단어를 판단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건데, 이게 이제 선생님이 말하는 내적 증거. 자, 약술에서 이게 필요하긴 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을 잘 푸는 친구들이 약술을 잘 풀 수는 있어요. 하지만 수능을 잘하는 친구들의 방식을 약술에다 적용시켰을 때 정확성도 높아지고 답도 잘 쓸 수는 있겠지만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배경 지식을 최대화시키고 사실은 내적 증거를 약간 좀 최소화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조건에 따라서 정확한 작성이 필요한데 이것도 이제 뒤에서 이야기를 해줄 건데 채점을 할 때 채점의 기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점 기준을 할 때 정확하게 그 단어로 답을 썼을 때만 답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고 때로는 뭐 A다 또는 뭐 소문자 A다 이런 식으로 중복 답안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 기출 사례를 보면 중복 답안의 사례가 많이 줄었어요. 1년차 때보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답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답을 써야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얘도 대부분은 누가 알려주고 있냐면 대부분은 자 보기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한번 우리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문제 원본을 선생님이 좀 끌어왔는데 자 얘는 문제가 일단 출발이 달라요. 자 보면 지문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조금만 읽어보면 자, 시에는 다양한 갈등의 상황이 존재하고요. 자, 그럼 뭔가 부정적인 상황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갈등의 상황에 대처하는 자, 화자 나오고요. 상황에 대처한다라는 말은 그 상황에 대한 뭘 보여주는 겁니까?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모든 시의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화자가 상황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갈등의 상황에 문제적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태도가 적극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그러면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화자가 있고요. 지금 보기의 내용을 통해 본다면 갈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은 우리가 누가 봐도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상황이라고 봅시다. 그럼 이 상황에 대한 반응이 나올 건데 첫 번째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얘는 문제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아, 얘는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 그래서 얘는 어떤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화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화자인 경우에는 아, 나는 해소는 좀 힘든 것 같아. 나는 그냥 나 화났으니까 화낼 거야. 나 그냥 슬프니까 나 그냥 유유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모습. 그냥 두 번째는 그러면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시에만 국한된 해설이 아니라 세상에 10억 개가 시가 있다라면 그 10억 개의 시에 모두 적용되는 부분이죠. 화자가 상황에 대해서 뭐 소설이라면 인물이 처해진 현실에 대해서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런데 좀 더 구체화시켜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후자의 경우에도 다양한 표현 방식이 있는데 자 그럼 얘가 후자죠. 자 구체화시키면 일단 얘 버리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겠죠. 그중 김수영, 김수영 누군지 알면 접근이 쉬울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배경 지식의 힘입니다. 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라는 시를 보면 자신의 감정을 갈등의 원인이 되는 얘한테 내가 화를 내야 되는데 감정을 표출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얘가 아니라 애매한 다른 대상한테 화를 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찾는 건 뭡니까? 감정을 표출하되 내가 감정을 표출했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일종의 화풀이 대상. 일종의 화풀이 대상한테 내가 화를 내고 있더라. 자, 그런데 그럼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한 건 이겁니다. 이거 대상. 즉 여기서 물어본 건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니? 이걸 물어본 거지.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니? 이걸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이걸 왜 강조하는지는 이따 문제 답을 찾으면서 왜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좀 주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 보기 깔끔하게 봤죠? 자, 모든 시는 화자가 자, 얘는 부정적인 상황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데 내가 화를 내야 할 구체적인 그 대상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대상이 아니라 일종의 다른 대상한테 화를 내고 있었고 얘를 찾아라. 첫 번째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배경 지식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작가가 누구냐면요. 자, 이분이에요. 좀 뭔가
사진이 좀, 칼라 사진이 없어요, 이분이. 칼라 사진이 없어서, 좀 상당히 좀, 이제 좀, 하여튼 뭐, 제가 존경하는 시인이라, 다른 말을 할 수는 없고요. 자, 일단 뭐 사진이 뭐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단, 김수영 시인은요, 정리를 해보자. 머릿속에 이게 있으면 상당히 편하지 않았을까? 자, 김수영 씨는 참여 시인입니다. 자, 여기서 참여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참여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건데, 참여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어디 단체에 참여한다, 뭐 수업에 참여한다, 그 참여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민중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민중이 뭐냐? 피지배계층입니다. 피지배계층에 참여해서, 맞아요, 우리 피디님이 반응이 아주 좋으신데, 우리 민중에 참여해서 민중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민중이 뭔가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 실천하고자 하는, 그게 이제 참여 시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거 학생들이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제시대에 나왔던 시들도 전부 참여 시예요. 그래서 참여 시라는 건 실제 말하면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에서 피지배자의 입장에서 지배자한테 저항하는 거, 이게 이제 참여 시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는 시들의 대부분은 심하게 저항적이죠. 막 나가자, 싸워라, 뭐 죽여라, 부셔라, 뭐 너무 과격하게 얘기하면 보통은 이렇게 나오는데, 김수영 작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자,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나가서 싸우자가 아니라 자기 부정을 해요. 자기 부정. 자, 그래서 자기 부정이라는 말이 뭐냐? 나를 부정한다, 나는 바보야, 그게 아니라 나를 부정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통 우리는 외부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이 좀 멋있고, 좀 누구보다 좀 실천적이고, 누구보다 좀 앞서고, 이런 모습을 드러내기를 모든 사람들은 원하죠. 그런데 김수영 시인은 오히려 그런 모습을 싹 다 버려버리고 참여하지 못하는 자신의 소시민적 모습, 자, 이거를 전면에 내세우는 거예요. 소시민이 뭐냐면 현실은 인식하지만 그 현실을 개혁하고자 참여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뭐 나 같은 사람, 그죠?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나 현실 잘 인식하지만 나가서 뭐 하진 않거든요. 이게 이제 소시민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를 볼 때 우리가, 야, 이 사람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고?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야? 야, 이 사람 안 되겠구만 하고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사실 거의 없겠죠. 그럼 결국 김수영 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전면에 드러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 맞아, 나도 저런데, 아, 나도 저런데, 나 저러면 안 되겠다, 저렇게 산 거 진짜 별론데 나도 비슷하잖아, 저러면 안 되겠다, 이걸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시가 너무나 쉬워진다. 그래서 내가 배경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적 증거로 본다라는 말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뭘 기준으로? 자, 문맥을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했죠. 자, 문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향성인데, 그냥 시를 볼 때 러프하게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뭔가 원해, 뭔가 필요해, 뭔가를 바래, 그러면 아주 부정적인 상황인 거죠. 반대라면 만족스러운 상황이겠죠. 일단 그 큰 틀 두 가지, 지향하냐, 지향하지 않느냐. 그럼 당연히 김수영 씨가 참여 시인이라면 민중을 지배하는 어떤 누군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당연히 뭔가를 지향하고 부정적인 상황이 내재되어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추론하면서 시를 시작할 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아까 얘기했던 조건에 따라서 정확하게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범위입니다. 어디까지 내가 작성을 해야 되느냐. 사실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심지어 부분 점수도 놓치고 포인트가 벗어난 답을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발생시키게 되죠. 자, 그럼 본문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자, 일단 시를 좀 볼게요. 일단 들어갈 때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보기에서 나온 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이쁘게 해봤어요. 하자가 상황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데, 이 반응을 보일 때 뭔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했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는데 감정만 드러내는 이런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얘를 찾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왜 나는 조그만 일에 분개하는가? 사실 여기서 끝난 겁니다. 문맥을 뭐라고 했죠? 왜 나는 조그만 일에 분개할까? 라는 말에 깔린 건 뭐야? 분개하지 않아도 될 대상에 분개를 하고 있다.
끝났네, 실은. 그러면 자,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얘한테 화를 내고 있는데, 내어야 하는데, 근데 실제로 나는 지금 어디에 화를 내고 있는 거야? 조그만 일에. 다시 말하면 얘하고 왕궁 또는 왕궁의 음탕함, 나는 여기에 분개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나는 어디에 화를 내고 있는 거야? 화내지 않아도 될 일에 화를 내고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자,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 막 좀 읽다 보니까 너무 비속어로 읽긴 했는데 그렇게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저 사장님 왜 나한테 이런 것만 주셨을까? 아우 빡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저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 똑같이 읽어야 되니까 이렇게 읽으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약간 이런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화를 잘 내는 편이 아닌데 이상하게 운전할 때 그렇게 화가 나. 운전할 때 화가 나서, 운전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빨리 가는 놈들은 다 미친놈이고요, 나보다 늦게 가는 애들은 다 바보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 막 A씨 막 XXX 이렇게 화를 내면 선생님 이제 아내가 옆에 타고 있으니까 아내가 내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뭐라 합니다. 왜 이렇게 저속하게 못 배운 사람 같이 화를 내냐, 그죠? 이게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굳이 저 사장님 왜 나한테 기름만 준 거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자신보다 약자에게 훨씬 더 과민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 화자의 모습을 까고 싶은 거죠. 이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게 뭐였지? 내가 원래 욕을 해야 되고 분개해야 할 대상은 이 왕궁, 그리고 왕궁의 이런 음탕함, 부조리, 나는 거기에 분개하고 거기를 욕해야 되는데 실제 나는 이런 너무나 사소한 거에 욕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일단 답은 나왔죠. 그럼 나는 왕궁에다 해야 될 욕을 이 주인 아주머님한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모의고사를 풀려보면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씁니다. 뭐라 쓰냐면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 자, 자꾸 말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인년. 그죠? 이게 뭘 써야 되느냐? 근데 아까 여기서 물어본 게 뭐냐면 갈등의 원인이 되는 직접적인 대상에게 욕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이죠. 대상을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즉, 그 대상이 어떤 속성을 가진 대상이기에 그에게 무언가를 했느냐, 지금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뭐만 물어봤습니까? 이걸 물어봤죠. 그럼 보통 우리가 글을 볼 때 이게 대상이죠. 시적 대상. 그럼 앞에 나온 얘는 뭡니까? 화자가 판단한 그 대상의 속성이에요, 속성.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누구를 욕했느냐지 어떠한 누구를 욕했냐고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만약에 답을 이렇게 쓰잖아? 빵점이죠. 그럼 많은 학생들이 나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주인년은 썼는데요, 부분 점수만이라도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정확한 답의 범위를 한정시켜서 거기까지만 우리가 답을 써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많이 전달을 했는데, 자, 약술이라는 시험이 사실은 수능처럼 고도의 추리 능력이나 추론 능력을 요구한다면 사실 한두 달 안에, 물론 뭐 미리부터 쭉 준비를 해서 안정적으로 합격을 원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 나 이거 공부해서 뭔가 될까? 아니면 수능식으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약술 시험을 준비할 때 일단 첫 번째, 모든 시험이나 마찬가지인데 뭘 이해해야 돼? 출제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이 문제를 출제할 때 어떤 마인드나 생각을 가지고 출제하고 있느냐, 일단 튜닝, 동조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개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봤듯이 화자가 뭐 상황에 대한 반응을 드러낸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출제자는요, 당연한 거 물어볼 거예요, 안 물어볼 거예요? 물어봅니다. 중요하니까. 특이한 거 물어볼 거예요, 안 물어볼 거예요? 물어봅니다. 헷갈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너희들이 제할 건 없는 거야. 다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수능과 다르게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배경 지식을 쓰는 이유는, 자, 첫 번째 속도, 두 번째 정확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작성법. 사실 얘는 좀 훈련이 많이 필요해. 수능식으로 준비를 하고 수능식으로 공부하는 건 선생님이 야, 이거 완전히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작성법은 정확한 어떤 그 가이드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선생님이 문학 첫 시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소설에 대해서도 준비한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독서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공부하고 답을 달아야 할지 순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하나씩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회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